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18일 퇴임하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구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명했는데요. 사실 조기 대선으로 가면서 뭔가 좀 미래 어젠다를 두고 좀 이렇게 다퉜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는데 사실 뭔가 진영 대결로 바로 돌아가 버린 것 같거든요. 어제 그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명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 소장님?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본인의 권한 밖의 일을 했다. 그런데 권한 밖의 일을 할 이유가 없었다 라고 봤을 때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의지가 아니라 4월 4일 날 내란 행위로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지가 당긴 인사였다 라고 저는 좀 거의 확정적으로 보입니다. 교감이 있었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러지 않고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서 얻을 실익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12월 26일 날 이 국회에서 추천한 통과된 3명을 임명하지 않을 때도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해야 될 적극적 행위를 하지 않고 최소한의 소극적 행위를 하는 게 헌법과 법률에 맞다라고 본인이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임명하지 않겠다. 나는 근거를 댔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권한대행이라는 의미를 소극적인 어떤 행위로서의 권한대행을 본인이 얘기해놓고 그 3달이 지나서 갑자기 그 대통령 목에 재판관 2명을 지명한 것은 이거는 지금 관저에서 아직도 나가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김과 그 다음에 어떤 부탁이 있지 않고서는 굳이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래 보입니다. 실제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그 황교안 권한대행은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 이후에 재판관 임명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요번에 국민의힘에서는 뭐 용단이다, 뭐 용기 있는 결정이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거든요. 윤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고육지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이 마은혁 재판관 지명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 상태다. 이것을 지속하는 게 또 부담이 많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어떤 식으로든 흠결을 치유해야 하니까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헌재가 7명 체제로 밖에 못 가니까 그 흠결을 또 막아야 하는 입장이다. 그렇다면은 3명을 다 지명을 해야 되는 건데 2명은 또 대통령 지명 몫이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내통 이거보다도요, 윤 대통령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복귀 가능성도 있었던 상태에서 아마도 4월 18일에 퇴임하신 그 2분에 대해서 후임자들을 미리 검증해 놓고 있었던 상태가 아니었을까. 아, 미리 준비해 놓은 상태였다. 예, 미리 그런 상태에서 한덕수 대행은 권한만 행사한 뭐 그런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한덕수 대행이 내통을 해서 이완규 아니면 함상훈 이 2분을 지금 갑자기 대행 체제인 상태에서 본인이 직접 뭐 골랐다 이렇게 보다는 이미 정부 안에서 후임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를 진행해 놓은 상태, 거기서 지명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그러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조금 더 의문을 품으면, 그래요, 지난 정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이 안 당한다는 전제에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파면이 당해버렸으면 이거는 그 전임 대통령의 결정사안은 일단은 중지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걸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어서 권한을 행사할 이유가 없어요. 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진짜 사장이 있는데 사장이 잠깐 유고나 고리 상태라서 권한대행 사장이 왔어요. 단순한 결제를 통해서 회사가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장이 해결해야 될 막 보유 주식을 본인이 알아서 처분을 하고, 심지어는 오바를 해서 사장 뭐 딸이나 아들의 뭐 어떤 사위나 뭐 이런 며느리 될 사람까지 본인이 다 결정을 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월권을 했다. 월권이죠. 그냥 사장은 사장 일을 해야 되는데 사장 집안까지 진짜 사장 역할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이 시켰으니까 사장 권한대행이 집안 대소사까지 다 권한을 넘어서 관여하는 것이지,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특히나 관료 출신이 무리수로 들 이유는 없는데 왜 이렇게 2명을 임명했을까? 저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무리한 주장이에요. 법으로 법규상 안 되는 거라면 당연히 그건 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권한대행이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하느냐,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뭐 적극적 권한 행사는 안 되고 소극적인 것만 된다. 근데 어디가 적극적이고 어디가 소극적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지금 다 사상 최초 상황을 겪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권한대행 체제에서 갑자기 무슨 변란이 일어났다. 뭐 북이 큰 뭐 공격을 했다. 그때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럼 하지 말까요? 뭔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도 권한대행이 왜 그러느냐? 왜 국군 통수권을 행사하냐? 뭐 그런 얘기 할 겁니까?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뭐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건 맞는데 예.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12월 26일 날 본인이 뱉은 말이 없었다면 어떤 논박이 없죠.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을 따지는 것은 지리한 어떤 논박이 되겠는데 12월 26일 날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등의 중요한 대통령의 권한은 최소한으로 하지 않고 본인의 소극적 행사를 하겠다. 그게 헌법과 법률이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면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헌재의 구성 자체는 자기는 안 하겠다고 하면서 당시에 3명의 재판관 임명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본인이 뱉은 말을 왜 3개월 뒤에 바꿨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따지는 것이지 어떤 권한대행이 그럼 아주 비상한 사태에서 그 권한을 소극적으로 행사했다? 그건 아니다. 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니고 다른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을 했다면 그거 가지고도 뭐라고 하시지는 않겠네요? 그 논리라면? 그러겠죠. 왜냐면은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마흔역 재판관 임명 안 했으니까 그러면은 두 사람을 다 탄핵을 시키고 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그런 말에 자유로우니까 그가 판단을 했다면 또 이런 논란이 좀 줄어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사실상. 그렇죠. 그건 또 근데 아주 신박한 의견이네요. 신박한 게 아니라 그게 환영합니다. 논리적이죠. 근데 그러니까 권한대행에 대해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당선될 걸로 생각하고 왜 내 권한을 침해해? 민주당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저는 들려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들릴 수 있으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 헌재 구성 9명이 원래 선출된 이 권력인 입법부의 3명,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에게 3명, 그다음에 중립적인 대법원의 3명 이렇게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원래 그게 이제 헌재 구성의 법 취지인데 이걸 넘어서서 선출되지 않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본인도 그 법 취지를 헌법기관은 이거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내가 권한대행으로서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뭐 그런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분의 그 논박에 조금 더해서 어제 나온 얘기를 한 가지 소개해드리면은 이게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얘기를 한 건데 그 총리령에 대통령 거리 시 권한대행은 당정 협의를 할 때 뭐 모든 정당과 협의해야 된다 뭐 이런 규정을 들어서 적어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런 권한을 좀 적극적으로 행사할 때는 최소한 민주당과 협의는 했어야 된다 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그래요. 보시나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까지도 그것이 적용되는지 또 따져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게 다 사실 다 처음이잖아 이 상황이. 그러니까 이걸 다 사사건건 뭔가 뭐가 옳으냐 그르냐 따지기에는 너무 이제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누가 이걸 정해줄 사람도 존재하지 않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불필요하다. 이제 뭐 2달도 안 남은 조기 대선 이 관리에 또 집중해야 될 텐데 헌법재판관 구성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할 일인가? 그렇다면은 민주당이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10월 17일부터 헌재 재판관 구성에 작년 10월 17일 말씀드리는 거예요. 헌재 소장 포함해서 3분의 재판관 임기 만료된 거 뻔히 알았는데 그 후임 구성에 협조하지 않다가 계엄되고 탄핵 의결되면서 부랴부랴 뭐 3명 채우는 과정에서 지금 이 문제가 처음 생긴 거 아니에요? 마흔역 재판관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헌법기관 인원 구성하는 데 있어서 자꾸 시비를 거는 것은 본인의 잘못 먼저 인정하고 논박하면 제가 좀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그 부분을 조금 해태했다는 부분을 인정하고요. 인정하고 나서 지금 현재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위헌적인 거를 지속적으로 했던 한덕수 권한대, 최상목 권한대행, 전 권한대행이죠. 이분들은 위헌을 계속 저질렀어요. 근데 이것도 보면은 마흔역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 안 하고 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파면에 이르고 나니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5대3의 그 교착설을 믿었다고 저는 추론이 돼요. 한덕수 권한대. 한덕수 권한대. 그래서 마흔역 재판관은 절대 임명하지 않은 거죠. 혹시나 5대3에서 한 명이 들어가서 6대3이 돼서 파면이 될까 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정치적 고려도 아주 고약하다고 보는 것이고 이게 전형적으로 어떻게 눈치를 보고 중간에서 이제 정치적 계산을 통해서 본인의 이 보신주의
나타내는 것인데 그런 분이 왜 2명을 무리해서 했을까? 이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임명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고 나중에 밝혀질 것 같습니다. 이번 이슈에 대해서 오늘 아침 저희 채널A 돌직구쇼 패널들이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헌법 84조 논란에 대해서 한덕수 대행이 임명한 재판관들이 판단을 하게 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더 끌고 가기 위해서 임명을 한 거다. 이런 지적까지 하시던데. 저 2가지를 어떻게 봤어요. 보십니까? 첫 번째 그거 맞고요. 맞나요? 네, 저는 그거 맞다고 봅니다. 향후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시 그러면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냐 안 되느냐는 헌재에 아마 판단을 구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랬을 때 지금 본인들의 이 성향의 재판관들을 넣어놔야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계속돼야 된다는 판단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이제 정치적으로 어떤 향후에 어떤 부활의 모색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민의힘이 차후에 새로운 정부가 이재명 대표가 됐을 때는 위원정당에 대한 그 시비가 있을 겁니다. 네. 위원정당의 심판에 있어서 최소한의 보호막, 그래서 보험을 들어놓자는 측면에서 무리수를 둔 것이다. 이런 지적은 저는 그런 2가지 측면을 보고 어떻게 있습니다. 보십니까? 8대 0을 상기하십시오. 지금 그렇게 정파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8대 0의 의미를 완전히 몰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는 뭐 5대 3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었죠. 우리 지난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 네. 했었는데, 그래도 뭐 고법이나 뭐 이런 뭐 이재명 대표 유무죄 이 관련해서 제가 느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역시 헌법재판관들은 다르구나. 가장 우수한 법관들이 구성하는 재판소가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깔끔하고 명료한 결정을 했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뭐 예를 들어 보수 쪽에서 2명이 더 추가가 됐다. 뭐 마은혁 재판관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럼 그분들이 정파적으로 판단한다는 전제를 깔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까 돌직구에서 말씀하신 분들도 아마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될 경우에 헌법 84조에 대해서 아마 헌법소원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그때 가서 그 법리에 맞춰서 또 양심에 맞춰서 재판관들께서 판단하시리라 믿으면 되는 거지. 그거를 지금부터 위원정당 심판까지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비해서 보수 재판관들을 미리 넣으려고 한 것이다. 뭐 선점을 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불과 일주일도 안 된 8대 0 만장일치 결정을 완전히 잊어버린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윤 대변인께서는 뭐 좀 정파적인 해석이다 하셨지만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8대 0의 이 결정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제 성향을 다 떠나서 이거는 법률적으로 명백하기 때문에 8대 0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었고, 다만 저는 이 성향에 대해서 저는 살짝 고민을 했던 건 재판관들이 성향이 있긴 있구나. 결정문에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야당에 대한 압박에 대한 정치적인 어떤 고심을 존중해야 된다는 게 들어가잖아요. 이 안이 저는 재판관들끼리 굉장히 부딪혔다고 봅니다. 이걸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면 그거는 누가 주장했을까요? 아무래도 보수 성향에 있는 재판관들이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거를 법률적으로 이 정치적인 부담감이 어떤 상충될 정도의 이익이었냐라는 것이 아마 35일을 끌었던 헌법재판관의 속살이 아닐까. 나중에 저는 그게 밝혀지면 제 추측이 맞을 것 같고요. 그렇게 따졌을 때는 보수 성향에 대한 재판관들이 들어가는 것들이 그래도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믿고 싶고요. 그럴 거라고 추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완규 법제처장은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내란 공범에 대한 피의자입니다. 아직 내란에 대한 행위들이 우두머리인 어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만 직에서 파면될 뿐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그리고 주요 임무 종사자가 지금 진행 중이지 그 옆에서 공범으로 동조했던 사람은 아직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게 한덕수 권한대행도 내란에 같이 피의자로 돼 있고, 이완규 법제처장도 내란 공범의 피의자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안 된 상황에서 이거를 알박기 인사를 허용해야 되냐? 저는 이거는 순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명된 인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뭐 함상훈 지명자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2심에서 유죄 선고했다 이 정도니까 뭐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법원 내부에서는 오히려 중도 성향이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문제될 게 없을 걸로 보이고 이제 네.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적하신 부분이 일견 일리가 있어요. 윤 대통령과 가깝다는 거에서 시작을 해서 계엄 직후에 열린 12월 4일에 열린 그 안가에서 회동에 참석을 했다. 그래서 경찰 조사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법사위에서 사실상 인정하셨죠. 네. 이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가 뭐 나올 거냐. 근데 제가 볼 때는 계엄 이후에 뭐가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참석했다는 거 하나만으로 이렇게 굴레를 씌워서 그분을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이분이 법조인으로서 그럼 어떠한 행적을 보였었고 뭐 그런 부분을 좀 봐야죠.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라는 건 다 알죠. 대학 동기동창회 연수원도 같이 같은 시기에 졸업하신 분인데 예를 들어 윤 대통령과 그렇게 막역함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이 됐을 때 이거 잘못된 인사다. 그래서 본인이 직을 버렸어요. 네. 부천지청장 때.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도 한 번도 긍정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이럴 수 있느냐. 국무회의 심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뭐 이런 반응을 보였던 분이니까 단순히 윤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으로만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한 인물평을 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 지명이 사실 굉장히 어제 파장이 컸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좀 짚고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대통령 몫이기 때문에 의결이 필요 없이 임명할 수가 있고 민주당이 이걸 막을 수 있는 현실적 카드가 없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시간 끌 수는 있으나 막을 수 있는 카드가 결론적으로는 없다고 봐야죠. 뭐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의 규정 자체도 법률적으로 딱 특정된 건 아니고 많은 법률가들은 권한대행의 어떤 범위는 소극적으로 행사해야 된다고 하고 있으나 일단 저는 최소한 막을 수 있는 거는 조기 대선 전까지는 막을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법률적 대응, 그다음 국회의장이 말하자면 그 인사청문안을 받지 않고 정부를 그걸 버티면 어차피 정부는 또 그 부분을 법률적으로 해줘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과 이 기간들이 합산이 되면 한 달 이상 훌쩍 갈 겁니다. 거기에 이제 그게 통과된다 하더라도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분들이 또 거의 진행되면 한 20일에서 한 달 정도 가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정부가 되고 나서 이 안 자체가 존재를 하게 될 것인데 어차피 내란 특검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완규 법제처장은요 그 재판관 후보자에서 버틸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특검법이 되다 보면 내란 정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그분들 외에도 내란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내란 피의자로 입건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헌법재판관의 후보자로서 자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하지만 혼란만 2달 동안 초래할 따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 대변인께는 이걸 좀 여쭤볼게요. 이게 친윤 의원들 중심으로 지금 한덕수 대박론, 뭐 한덕수 출마설이 나오잖아요. 이거 현실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저는 제로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예, 일단 중요한 거는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네. 권력 의지가 있어야 선거에 나갈 건데 50년 이상을 공무원 생활을 하신 분이 만약에 이번에 있을 조기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있었다면 적어도 12월 4일 이후 또는 탄핵 의결 이후 이때 뭔가 움직임이 있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는데 당장 저희 당 후보 등록이 며칠 안 남은 상태라고 볼 때 어떠한 준비를 한 상태라고 우리가 판단해야 될지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확률이 아예 없다 이렇게 네. 봅니다. 그렇군요.